아무에게도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 너무 뚱뚱해서 내가 다 창피하니까. 그 말은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한가운데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따기가 되어 떨어졌다. 서연은 조명 아래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고른 베이지색 원피스가 갑자기 답답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조용히 옷자락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다시 쓸어내렸다. 오늘만큼은 절대로 남편의 체면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그 습관으로 20년을 살아왔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조금 뒤로 물러서고, 아플 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아파야 했다. 하지만 박민주는 여전히 자신의 비싼 정장에 묻은 얼룩을 바라보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말을 그녀만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처에 서 있던 홍보팀 직원의 옷에 달린 마이크는 아직 켜져 있었다. 젊은 직원은 녹음기를 조작하던 손을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는 조용히 정지 버튼을 눌렀다. 아무도 그 순간이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무도 그 작은 한마디가 훗날 그것을 말한 바로 그 사람을 향해 되돌아가는 칼날이 될 줄 몰랐다. 미래 AD의 임원 몇 명은 그 말을 아주 똑똑히 들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회 테이블 구석에서 몇 번의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크거나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서연이 군중 한가운데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사진사가 손을 들어 사람들에게 가운데로 모여달라고 했다. 민주는 곧바로 앞으로 나섰다. 최다은도 뒤따라 나와 마치 그 자리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섰다. 서연이 반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한 젊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다. 조금만 저쪽으로 물러서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난처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이 사진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서연은 남편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도 그녀를 다시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방금 사진 프레임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듯 차갑게 셔츠 소매만 정리했다. 사진은 곧바로 찍혔다. 그 화려한 사진 속에는 민준도, 다은도, 성공한 사람들의 미소도 있었다. 오직 서연만 없었다. 그녀는 빛의 가장자리 밖에 서서 연이어 울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었다. 찰칵, 찰칵 이어지는 셔터 소리는 마치 그녀의 20년 결혼 생활에 못을 하나씩 더 박는 것 같았다. 그때 다은이 부드럽게 다가와 그녀에게 휴지 한 장을 건넸다. 손 닦으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승리감으로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 휴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동정으로 가려져야 하는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제3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다. 이혼 서류 한 장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다. 그 결혼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이미 끝나 있었다. 남편이 단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에서 그녀를 지우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삶 속의 산채로 묻힌 듯한 기분으로 호텔을 떠났다. 강남의 밤바람은 얼굴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고 귓가에는 여전히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눈앞에서 흐려지며 그녀를 아주 오래전 이천에서 보냈던 시절로 끌고 갔다. 그때 그녀는 남편 뒤에서 고개를 숙이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손에 늘 흙이 묻어있던 소녀였다. 아름다운 유약색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곤 했다. 그녀가 만든 닭이 세트는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한 온기가 있다는 칭찬을 받곤 했다. 그녀가 빚어낸 유약의 결은 부드럽고 온화했으며 차갑도록 완벽하기보다 자신만의 특별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해 그녀는 서울에서 열리는 큰 전시회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초대장을 품에 안은 채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민준을 만났다. 그녀는 사랑이 꿈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결혼한 뒤 가장 아름다운 찻잔을 빚던 두 손은 빨래를 하고 죽을 끓이고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남편에게 첫 정장을 사주기 위해 한 푼 한 푼 아꼈다. 정작 자신은 여러 겨울 동안 낡은 옷을 다시 입었다. 한때 찬란했던 그 여자는 그렇게 부엌과 소독약 냄새와 비난의 말들 뒤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하지만 오늘 밤 숨이 막힐 듯한 수치심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하나가 문득 조용히 꿈틀거렸다. 한강변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넥타이를 풀어 소파 위로 던졌다. 그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 오늘 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서연은 문 앞에 서 있었다. 낮은 굽의 구두도 아직 벗지 못한 채였다. 고급 아파트에는 평소처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갑자기 이곳이 낯설 정도로 차갑게 느껴졌다. 민준이 돌아섰고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을 줄 알고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고 나를 빛나게 해줄 줄 아는 여자가 필요해. 그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살을 베어내듯 말했다. 나를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서연은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더 이상 참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이 말라버린 우물 같았다. 민주는 그녀가 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지난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였다. 마침내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다은을 사랑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내 곁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야.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였다. 그는 가치가 다한 물건을 밀어내듯 그것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서명해. 그는 옆에 봉투 하나를 더 내려놓았다. 여기에 3천만 원이 들어있어. 수입도 없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아. 서연은 돈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이 차린 밥을 먹어온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고작 그 동정 어린 돈만큼의 가치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아주 가볍게 닿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문 하나가 쾅 닫히는 소리처럼 울렸다. 서연은 서명했다. 민주는 잠시 굳어버렸다. 그는 그녀가 떨기를 기다렸다. 울며 매달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그저 펜을 내려놓고 돈 봉투를 끌어당겨 다시 그의 쪽으로 밀었다. 필요 없어.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아냥거렸다. 괜히 폼 잡지 마. 이 집에서 나가면 뭘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말없이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두 손으로.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두 손으로? 그 웃음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20년 동안 설거지만 할 줄 알던 그 두 손 말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낡은 옷 몇 벌을 여행 가방에 넣었다. 젊은 시절 직접 만든 금이 간 찻잔은 부드러운 천으로 감쌌다. 먼지가 쌓인 도자기 스케치북도 품에 안았다. 하지만 거실에서 민준이 부르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멈칫했다. 집 열쇠도 탁자 위에 두고 가. 서연은 말없이 스케치북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낡은 외투 주머니에 있는 열쇠를 가지러 침실로 돌아갔다. 그 짧은 몇 분이면 충분했다. 서연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다은이 서재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 거의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다은의 시선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채 놓여있는 스케치북에 멈췄다. 낡은 종이 위에는 찻잔 가장자리를 따라 금빛 유약으로 메운 균열이 이어진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다은은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변했다. 더 이상 동정도 경멸도 아니었다. 탐욕이었다. 민준 씨. 그녀가 나직이 불렀다.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준이 다가왔다. 처음에 그는 그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대충 훑어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도안들은 버림받은 아내가 남긴 쓸모없는 낡은 흔적처럼 보이지 않았다. 감정이 있었다. 이야기가 있었다. 그의 비싼 광고 캠페인들에 부족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 찍어. 다은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확실해요? 민주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무서울 만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출처는 드러내지 마. 그리고 저 여자한테도 알리지 마. 다은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중요한 페이지들을 빠르게 한 장씩 찍었다. 소리도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도안 아래쪽 구석에 있는 작은 표시까지 빠짐없이 찍었다. 서연이 돌아왔을 때 스케치북은 여전히 원래 자리에 놓여 있었다. 다은은 이미 민준 쪽으로 물러나 아무것도 건드린 적이 없다는 듯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스케치북을 집어들어 품에 꼭 안았다. 그녀는 자신이 등을 돌린 단 몇 분 사이에 한때 묻혀있던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휴대전화 화면을 끄기 전 다은은 민준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경계의 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남자는 언젠가 자신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다은은 민준과 관련된 모든 녹음 파일과 모든 문자 메시지와 모든 통화 기록을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다.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는 그 남자를 한 번도 진심으로 믿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연의 손에서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하나의 아이디어는 그녀가 그 결혼에서 쫓겨난 바로 그날 밤 두 배신자의 손에서 언젠가 그녀를 향해 되돌아와 찌를 칼로 변했다. 한강변 아파트를 떠난 뒤 서연은 여행 가방을 끌고 익선동으로 갔다. 작은 골목에는 20년 전과 다름없이 볶은 차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 딸랑거리는 문종 소리가 남아 있었다. 미라는 말린 꽃장식 너머에 자리한 전통 찻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를 보자마자 미라는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곧바로 달려가 앉지는 않았다. 눈앞의 여자가 고개를 너무 깊이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듯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여행 가방을 발 옆에 놓았다. 이 시간에 폐를 끼쳐서 미안해. 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다. 예전의 서연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크게 웃었고 한 가지 유약색을 두고 끝까지 논쟁했으며 자신의 두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의 그녀는 버림받는 순간에도 먼저 사과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미라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주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고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미라는 친구를 바라보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미라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그녀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듯 말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오래 살아서 네가 한때 얼마나 빛났는지 잊어버린 것뿐이야. 그 말에 서연의 마지막 남은 평정의 껍질이 갈라졌다. 그녀의 눈물이 뜨거운 찻잔 안으로 떨어졌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았다. 미라는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낡은 명함 한 장을 놓았다. 그 위에는 강혜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손이 멈칫했다. 그 이름은 그녀의 마음속 먼지 덮인 문과 같았다. 혜린은 서연이 이천에 있을 때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었다. 그녀는 엄격하고 칭찬이 적었지만 서연의 작품에 손을 댈 때마다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곤 했다. 미라는 그녀가 현재 서울 외곽에서 고급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년 여성을 위한 다도와 수공예 도자기 브랜드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혼과 나이, 희생,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상처까지 지나온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혜린 선생님은 그들이 자신을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다기를 만들고 싶어 해.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 한편을 은근히 아프게 했다. 아내로 살아온 평생 동안 그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소중히 돌봐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소중히 대해준 사람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다. 미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감정을 너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서연은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난 이를 너무 오래 놓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의 김속으로 흩어질 만큼 작았다. 흙도 아마 내 손을 잊었을 거야.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이 예전에 자신에게 선물했던 낡고 금이 간 찻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었다. 유약의 색은 세월을 따라 부드럽게 발해 있었다. 찻잔 벽에는 마른 빗줄기처럼 비스듬히 이어진 작은 금이 하나 있었다. 아니, 미라가 말했다. 흙은 너를 잊지 않았어. 네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은 건 너뿐이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서울 외곽에 있는 강혜린의 도자기 공방으로 갔다. 공방으로 이어지는 길은 마른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다. 축축한 흙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 가마에서 배어나온 흙과 유약의 은은한 냄새에 그녀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혜리는 몰래 옆에 서 있었고 은빛 머리는 단정히 틀어 올렸으며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연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왜 이혼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묻지 않았고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혜리는 그저 서연의 두 손을 잡았다. 그 두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오래된 상처가 있었고 젊은 도예가였던 시절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혜린이 나직이 말했다. 2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돌본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목이 메었다. 혜린은 서연을 데리고 소성을 기다리는 도자기들이 놓인 선반 사이를 지나갔다. 이 브랜드에는 영혼이 필요해. 화려한 겉모습은 필요 없어. 그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상처와 희생, 그리고 무시당했던 감정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느끼고 싶어 하는 작품이 될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두 눈은 붉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혜리는 그녀 앞에 기획서 한 부를 놓았다. 나는 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아 주었으면 해. 서연은 얼어붙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는 그녀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묻혀있던 바로 그 재능으로 그녀를 다시 불러주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남아있는 몇 가지 물건을 마저 가져오기 위해 예전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낯선 향수 냄새가 곧바로 집안 구석구석을 뒤덮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매일 아침 끓이던 미역국 냄새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심하게 앓던 시절의 약 냄새도 아니었다. 민준이 회의에 갈 때마다 그녀가 반듯하게 다려주던 셔츠 냄새도 아니었다. 다은은 몸에 달라붙는 새 원피스를 입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돌아보며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물건 가지러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준 옆에 서 있는 모습은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셔츠에 목단추를 풀고 있었고 방금 20년의 결혼을 내던진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해 보였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장식장 구석으로 가서 오래된 도자기 몇 점을 더 꺼냈다. 맨 아래 유리장 안에는 흰 천으로 덮인 작은 찻잔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아파서 잠들지 못하던 어느 밤 그녀가 직접 빚어준 찻잔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꺼내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곧 멈칫했다. 그 찻잔은 그녀가 진심을 다해 시어머니를 돌보던 날들의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아직 간직하고 싶어 한다면 그녀도 차마 가져갈 수 없었다. 서연은 장을 다시 닫았다. 그녀는 자신이 두고 간 바로 그 찻잔이 훗날 자신의 명예를 구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민주는 그녀가 오래된 도자기 몇 점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 그녀는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금이 간 찻잔을 흘겨보았고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 나이에 아직도 도예가가 될 꿈을 꾸는 거야? 다은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치마를 정리하는 척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민주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일부러 짓밟으려는 듯 한마디 한마디 이어 말했다. 이제 그만 웃음거리가 돼. 방 안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손에 든 찻잔을 꽉 쥐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그를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애원도 없었다. 오직 한계의 다다른 피로만 남아 있었다. 민준과 다은은 자신들이 비웃고 있는 그 여자가 방금 새로운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더구나 바로 그 브랜드가 미래 AD가 홍보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간절히 원하던 대형 프로젝트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민주는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혜린의 도자기 공방에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미래 AD팀이 따랐고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서류와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브랜드가 대형 광고 회사를 감히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더구나 이곳에 이미 전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혜리는 탁자 맨 앞에 앉아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고 수십 번 연습한 듯 매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중년 여성들은 자신감이 있어서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자신이 늙고 뚱뚱해지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사는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즉시 차갑게 식었다. 도자기 공방 직원 몇 명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표정은 좋지 않았다. 민주는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탄력 있는 피부와 날씬한 몸매를 가진 젊고 아름다운 모델을 나이든 여성들 옆에 세워 대비되는 느낌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고객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제품을 사게 될 터였다. 해리는 서류철을 덮었다. 종이가 탁자에 닿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방 안 전체를 숨죽이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여성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도자기를 만듭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굳었다. 바로 그때 뒤쪽 문이 열렸다. 서연이 뜨거운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민준이 돌아보았다. 그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있던 자신감에 금이 갔다. 네가 여기서 뭐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혜린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미래 AD 직원 한 명이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민주는 마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저 여자가요. 혜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 이사님, 방금 이 브랜드의 영혼을 결정하는 사람을 모욕하셨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방금 전 발표를 듣고 나니 미래 AD가 적합하지 않다는 확신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해리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다. 차갑고 찻잔이 깨지는 소리처럼 선명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팀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거절당한 사실이 아니었다. 그의 실패를 지켜본 사람이 바로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전처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미래 AD의 사무실에서 민주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옆에 서 있던 다은의 얼굴도 어두워졌다. 바로 저 여자가 발표를 망쳤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다은이 서연의 스케치북에서 찍어둔 도안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저 여자가 그 브랜드의 뒤에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저 여자가 떠오르게 두면 안 돼. 다은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무서울 만큼 차가웠다. 한때 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내가 계약을 얻기 위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 그 말은 질투가 아니었다. 후회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위에 서는데 익숙한 남자의 상처받은 자존심이었다. 다은은 휴대전화를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해 탁자 위에 놓았다. 화면은 여전히 조용히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그럼 저 여자를 이 프로젝트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겠네요. 민준은 그 휴대전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그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저 여자를 피해자에서 도둑으로 만들기만 하면 모두가 등을 돌릴 거야. 다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깊은 곳에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빠르게 계산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부터 민주는 더 이상 서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녀를 두 번째로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실패한 발표가 끝난 뒤 서연은 다시 물레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안에 놓인 흙은 돌덩이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민준의 목소리가 여전히 머릿속에 울렸다. 늙고 뚱뚱하고 버림받고
누구의 곁에도 설 자격이 없다고. 그녀는 찻잔 하나를 빚으려 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빚으려 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반듯하지 않았고 메마르고 딱딱했으며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녀는 이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이 두 손은 이제 음식을 만들고 빨래하고 다른 사람의 뒤를 치우는 일만 할 줄 아는지도 몰랐다. 늦은 오후 미라가 공방에 왔다. 그녀는 거창한 말로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자신의 오래된 찻잔을 탁자 위에 놓았다. 이거 아직 기억해? 서연은 찻잔 벽에 작은 금에 손을 댔다. 그 시절 그녀는 물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영혼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조금 기울어진 찻잔, 고르지 않은 유약선, 작은 금 하나. 때로는 바로 그런 불완전함이 반듯한 완벽함보다 사람의 온기를 더 오래 간직했다.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닦아내지 않았다. 그녀는 흙을 다시 물레 위에 올려놓았다. 더 이상 완벽한 것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자신에게 아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금이 그대로 남아있도록 두고 그 위에 상처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얇은 금빛 유약을 입혔다. 그 닭이 세트에는 피어난 균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완성된 닭이 세트를 본 해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네가 돌아왔구나. 미라의 첫 게시물에는 사진 몇 장과 짧은 문장 하나만 있었다. 한때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해. 아무도 그 문장이 그렇게 빠르게 퍼질 줄은 몰랐다. 50대의 한 여성은 남편에게 늙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 미혼모는 그 찻잔이 이혼 후 자신의 삶과 닮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상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썼다. 주문은 날마다 늘어났다. 한 공예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을 보내왔다. 대한민국 공예 디자인상 주최 측은 피어난 균열을 최종 후보 명단에 올렸다. 서연은 막 자신의 빛을 되찾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래 AD 사무실에서 민주는 피어난 균열에 관한 게시물들을 차갑게 굳은 얼굴로 바라보았다. 서연을 향한 칭찬 하나하나가 그의 얼굴을 때리는 따기 같았다. 한때 자신의 곁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여자. 한때 자신이 사진 프레임에서 지워버렸던 여자. 이제는 대중에게 영혼이 있는 도예가라고 불리고 있었다. 다은은 옆에 서서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다. 자신이 막 차지한 그의 옆자리도 함께 무너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녀는 다른 것을 두려워했다. 언젠가 자신의 젊음이 사라지면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자신도 바라볼까 두려웠다.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저 그가 세상에 자랑하려고 곁에 둔 젊고 아름다운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민주는 스케치북을 촬영한 사진 폴더를 열었다. 금빛 유약으로 덮인 균열들이 화면 위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아이디어에 다른 출처를 만들어. 다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저 여자는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어. 대중은 저 여자를 동정하니까 저 여자의 이야기를 믿는 거야. 민주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저 여자를 피해자에서 도둑으로 바꾸기만 하면 모두가 등을 돌릴 거야. 다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진실보다 명성과 돈이 더 절실한 무명 외국인 도예가에게 연락했다.
민주는 회사 내부의 별도 계좌를 통해 그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다. 다은은 촬영된 사진의 시간 정보를 조작했다. 배경 이미지를 잘라붙였다. 가짜 게시물을 만들었다. 그럴듯한 거짓 이야기를 완성했다. 서연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는 이야기였다. 피어난 균열은 상처에서 일어선 한 여성의 작품이 아니라 눈물로 포장된 도둑질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브랜드가 대한민국 공예 디자인상 시상식을 앞둔 시점에 맞춰 그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이 꽃을 피우는데 사용한 균열이 곧 온 세상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구실로 바뀌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스캔들은 하룻밤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서연의 이름은 온갖 인터넷 사이트에 등장했다. 사람들은 조작된 사진을 퍼나르며 마치 그녀가 훔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처럼 단정했다. 주최 측은 조사를 위해 후보 선정을 잠정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한 백화점은 전시 행사를 취소했다. 불과 반나절 만에 300건의 주문이 취소되었다. 한 고객이 공방 입구까지 찾아왔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산 찻잔을 서연 앞에 내던졌다. 도자기 조각들이 서연의 발밑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도 그저 사기꾼이었군요. 기자들은 공방 입구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발가벗기려는 듯 카메라를 안쪽으로 겨누고 있었다. 서연은 커튼 뒤에 서 있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광경은 강남 연회장의 그날 밤과 똑같았다. 또다시 군중이었다. 또다시 판단하는 시선들이었다. 또다시 자신의 말이 닿기도 전에 자신이 통째로 지워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되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온 세상은 다시 그것을 빼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다은이 공방 입구에 나타났다. 그녀는 흰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썼으며 뒤에는 친분이 있는 기자 2명이 따라오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깊이 안타까워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감동적인 이야기 뒤에 도용이 있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당에 서 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카메라가 없는 순간 부드러운 눈빛은 사라졌다. 다은은 가까이 다가와 서연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들이 정말로 언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침묵했다. 다은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버림받은 여자 하나를 불쌍히 여겼을 뿐이에요. 그 말은 가장 아픈 곳을 곧장 찔렀다. 다은은 계속 속삭였다. 언니가 더 많이 울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샀어요. 하지만 언니의 눈물이 가짜라는 게 증명되면 그들은 누구보다 언니를 더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뒤로 물러나자마자 카메라 앞에서 곧바로 가엾은 표정으로 바꾸었다. 서연 언니,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만 하면 돼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언니가 더 망가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가 때로는 따귀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유를 이해했다. 그 미소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도 다은 자신을 피해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날 밤 서연은 공방 구석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후보 선정 잠정 보류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전화벨 소리, 낯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작은 돌멩이처럼 계속 그녀의 귀를 때렸다. 해리는 직원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미라는 고객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설명하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자 서연은 가슴이 짓눌리는 듯 아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시상식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공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사라지면 모든 일이 잠잠해질 거예요. 그 말에 미라의 눈이 붉어졌다. 친구가 또다시 예전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우는 것.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몫인 듯 모든 손해를 스스로 떠안는 것. 서연의 머릿속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뚱뚱하고 촌스럽고 쓸모없고 누구의 곁에도 설 자격이 없다고. 그녀는 손을 꽉 쥐었고 눈물이 차가운 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대 위에 설 자격이 없다는 말을 정말로 거의 믿을 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물러서려는 순간 한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미라가 아니었다. 혜린도 아니었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택시 한 대가 공방 입구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연의 전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기억 속보다 몸은 더 야위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병과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녀를 보는 순간 굳어버렸다. 수년 동안 그녀는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몸을 일으키도록 부축해 주었다. 죽을 끓여 주었다.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던 밤마다 밤을 새웠다. 하지만 자신이 집을 떠나던 날 시어머니는 침묵했다. 노인은 공방 안으로 들어와 낡은 천상자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서연이 물건을 가지러 돌아왔던 날 유리장 안에 두고 간 작은 찻잔이 들어있었다. 찻잔 벽에는 아주 가느다란 금빛 유약의 균열이 이어져 있었다. 찻잔 바닥에는 서연만의 표시와 함께 아주 오래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미라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혜리는 즉시 몸을 숙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고 눈은 붉게 젖어 있었다.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병원에서 내가 아파서 잠들지 못하던 밤에 나를 위해 빚어준 거야. 공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깊이 숙였다. 나는 내 희생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눈물이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네가 다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또 침묵할 수는 없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작은 찻잔은 단지 늦은 사과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빠져있던 마지막 증거였고 진실을 어둠 밖으로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날 밤 혜리는 서둘러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세 가지를 탁자 위에 놓았다. 서연의 오래된 스케치북, 미라가 20년 동안 간직해온 찻잔,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방금 가져온 찻잔.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두 찻잔의 바닥에는 모두 서연만의 표시가 있었다. 유약 위의 날짜는 오래되어 있었다. 금빛 균열의 색은 세월이 지나며 탁해져 있었다. 어느 것 하나도 스캔들에 대응하려고 급조한 물건처럼 보이지 않았다. 3명의 감정 전문가가 공방을 찾았다. 그들은 종이와 잉크, 도안의 선, 유약층, 그리고 두 찻잔에 남은 세월의 흔적을 확인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방안을 팽팽한 현처럼 긴장시켰다. 마침내 결과는 아주 명확했다. 금빛 유약으로 메운 균열의 도안은 스캔들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2개의 오래된 찻잔 역시 여러 해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서연이 방금 누군가에게서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천에서 젊은 도예가였던 시절부터 그녀의 삶 속에 존재해왔다. 하지만 혜리는 여전히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라를 바라보았다.
이 세 가지로 서연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 그리고 휴대전화 위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배후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람 자신의 목소리가 필요해. 이틀 뒤 강남의 그날 밤 녹음 파일이 전달되었다. 그 홍보팀 직원은 며칠 동안 그것을 기기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직장을 잃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이 표절범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녹음 파일 속 민준의 목소리는 아주 선명했다. 아무에게도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 너무 뚱뚱해서 내가 다 창피하니까. 한때 사람들 앞에서 서연을 무너뜨렸던 그 말은 이제 그가 오래전부터 그녀를 경멸하고 지워왔으며 망가뜨릴 동기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기자회견은 바로 도자기 공방에서 열렸다. 큰 호텔도 화려한 무대도 아니었다. 그저 도자기 선반들과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한때 서연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방 한가운데 놓인 긴 탁자만 있었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해리는 스케치북과 2개의 오래된 찻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서연의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단단했다. 전문가들은 차례로 감정 결과와 제작 연대를 설명했다. 한때 따져 묻기 위해 찾아왔던 기자들은 점점 침묵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더 이상 서연을 죄인처럼 겨누지 않았다. 카메라는 그녀의 두 손과 오래된 도안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 속에 있었던 찻잔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라는 강남 호텔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도자기 공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무에게도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 너무 뚱뚱해서 내가 다 창피하니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비난의 말보다 더 무거웠다. 서연은 혜린의 뒤에 서 있었다. 눈은 붉었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군중의 판단을 침묵 속에서 받아야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를 대신해 반격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모든 것이 다은과 민준을 향해 되돌아갔다. 다은이 퍼뜨린 사진들에는 시간 정보가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외국 도예가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빠르게 무너졌다.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한밤중의 통화들, 하나하나가 다은을 부드러운 가면 뒤에서 끌어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 번쯤은. 하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을 뿐이었다. 모든 일은 네가 혼자 한 거야. 다은은 굳어버렸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민주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그제야 다은은 자신이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은은 민준이 전철을 대신하기 위해 선택한 더 젊은 여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가 귀찮은 존재가 되자 민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은을 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잘못 계산했다. 다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미래 AD 사무실에서 그날 밤 몰래 보관해둔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울렸다. 저 여자를 피해자에서 도둑으로 만들기만 하면 모두가 등을 돌릴 거야. 그 녹음 파일은 미래 AD를 뒤흔들었다. 그 스캔들은 더 이상 직업 윤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인 명예훼손과 디지털 자료 조작,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브랜드에 상업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다은은 그날 바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민주는 책임을 모두 털어내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다름 아닌 그의 목소리가 스스로 마지막 가면을 벗겨냈기 때문이다. 파트너사들은 그가 담당하던 캠페인을 차례로 취소했다. 한 화장품 브랜드는 중년 여성을 고쳐야 할 결함처럼 바라보는 사람과는 협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객사는 고위급 직원이 언론 조작 스캔들에 연루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미래 AD의 배상을 요구했다. 경영진은 바로 다음 날 아침 민준을 소집했다. 고층의 유리 회의실에서 그는 차가운 얼굴들 앞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비장의 카드라고 부르지 않았다.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날카로운 감각을 칭찬하지 않았다. 회장은 그저 서류철 하나를 그의 쪽으로 밀었다. 직무 정지, 내부 조사, 손해배상, 피연한 균열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제외.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처분을 읽어주는 것을 듣는 처지가 되었다. 누명을 벗은 뒤 서연은 더 이상 어두운 구석으로 몰린 여자가 아니었다. 혜린의 탁자 위에는 모든 피해 자료가 놓여 있었다. 끝까지 소송한다면 그녀는 다은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민준이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 수도 있었다. 심지어 미래 AD를 큰 위기 속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었다. 미라는 여전히 분노로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이 참았어. 미라의 목소리가 메었다. 이번에는 그들도 네가 아팠던 만큼 아프게 해. 서연은 침묵했다. 서연 역시 자신을 해친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회사에는 무고한 직원들도 많이 있었다. 그저 출근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다은과 민준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마침내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저는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미라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미래 AD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도자기 공방이 입은 모든 피해를 배상할 것. 중년 여성들이 다시 수공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 것. 민준과 다은에 관한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 동시에 민준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에서 해임되어야 했다. 다은과는 계약을 종료해야 했다. 두 사람은 피연한 균열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협상도 예외도 없었다. 이제 서연의 선함은 더 이상 체념이 아니었다. 그 선함에는 분명한 경계가 생겼다. 그리고 그 경계는 어떤 복수의 말보다도 날카로웠다. 대한민국 공예 디자인상 시상식은 서울의 큰 연회장에서 열렸다. 민주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수상자의 자격이 아니었다. 추락한 회사의 명성을 수습하기 위해 회사를 대신해 참석한 것이었다. 그는 홍보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법무팀이 한 글자씩 수정한 사과문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자신이 모두의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창작업계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가지고 왔다. 시상식이 한창이던 중 진행자가 무대 위로 올라갔다.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도예가 서연의 후보 자격이 공식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객석 전체가 술렁였다. 진행자는 이어 피연한 균열을 둘러싼 비방 사건에 미래 AD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발표했다. 수군거림이 곧바로 파도처럼 퍼졌다. 카메라들이 회사 대표석을 향했다. 민주는 셔츠 깃이 목을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의심 어린 시선들이 차갑고 무자비하게 그에게 쏟아졌다. 처음으로 그는
군중에게 오점처럼 보이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다. 그 감정은 바로 그가 강남에서 서연에게 견디게 했던 것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밤 심판받는 사람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진행자가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객석은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울려 퍼졌다. 올해 대한민국 공예 디자인상 수상자는 다기세트 피어난 균열의 작가 서연입니다. 민주는 굳어버렸다. 그 여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간 듯 했다. 서연이었다. 한때 그가 뚱뚱하다고 비난했던 전처.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여자. 창피하다는 이유로 단체 사진에서 지워버렸던 사람. 그날 밤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다. 비싼 보석도 없었다. 젊고 아름답게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한 얼굴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만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반면 민주는 조명 아래에서 불쌍할 만큼 작아 보였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오만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가 한때 빼앗았던 서연의 체면을 되돌려 주었다. 서연은 작은 트로피를 두 손으로 안고 마이크 앞에 섰다. 연회장 전체가 그녀의 말을 기다리며 조용해졌다. 민주는 무대 아래에 서 있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할까 두려웠다. 강남에 연애가 있던 밤을 이야기할까 두려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녹음 파일을 틀까 두려웠다. 하지만 서연은 객석에 앉아 있는 여성들을 내려다보며 부드럽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을 뿐이었다. 가족을 위해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흔히 잊어버린 여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균열은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 견뎌왔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서연은 손에 든 트로피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저는 제가 조금만 뒤로 물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깨끗한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프레임 밖에 서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한때 수치라고 불렀던 것이야말로 그녀를 빛나게 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상식이 끝난 뒤 민주는 무대 뒤 복도에서 서연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더 이상 미래 A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오만한 모습은 없었다. 서연의 앞에는 직위와 명성을 잃고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한 남자만 서 있었다. 민주는 손에 든 계약서 묶음을 꽉 쥐었다. 서연아, 미래 AD와 계약해줘.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네가 동의하기만 하면 내 경력은 아직 살릴 수 있어. 서연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해서 민주는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반걸음 더 다가갔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그녀에게 그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야 네 진짜 가치를 알겠어.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연은 화내지 않았다. 웃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오래전에 닫혀버린 문을 바라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다시 빛난 건
당신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민주는 굳어버렸다. 서연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씩 이어 말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뿐이에요. 서연은 그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끼고 계약할 생각은 없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미래 AD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충분히 배상하고 당신을 프로젝트에서 제외한다면 회사에는 아직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요. 그 말은 민준의 뺨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듯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다. 그럼 우리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오직 넘어설 수 없는 거리감만 남아 있었다. 내가 사진 프레임 밖으로 밀려났을 때 내가 당신의 아내였다는 걸 기억했나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창피하다고 했을 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픈 당신 어머니를 돌봤다는 걸 기억했나요? 그는 침묵했다. 당신이 다은과 함께 내 도안을 이용해 스캔들을 꾸몄을 때 내가 내 꿈까지 포기하면서 당신의 첫 정장을 사줬다는 걸 기억했나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서연은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나를 아내라고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 삶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며칠 뒤 미래 AD는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민주는 해임되었고 모든 창작 프로젝트에서 물러났으며 손해배상 절차에도 참여해야 했다. 다은과의 계약은 종료되었다. 한때 그녀와 협업하려 했던 브랜드들은 일제히 물러났다. 다은은 자신이 민준의 옆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차지한 것은 불타고 있는 의자 하나뿐이었다. 한강변 아파트는 텅 비어버렸다. 더 이상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는 없었다. 민준이 늦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켜져 있던 부엌 불빛도 없었다. 그의 커피 옆에 위장약을 조용히 놓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혼자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마주했다. 서연의 빛을 앗아간 것은 나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매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잔인한 말과 무관심, 그리고 오만이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대가는 그가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서연에게는 그의 후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뒤에도 서연은 혜린과 미라와 함께 도자기 공방을 지켰다. 미래 AD의 배상금과 공개 사과를 바탕으로 중년 여성들이 다시 수공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이 설립되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시 도자기를 빚고 천에 술을 놓고 종이를 만들고 차를 우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살지 않았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아야만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을 필요도 없었다. 서울 외곽의 어느 아침, 그녀는 금빛 유약이 입혀진 금간 찻잔을 도자기 공방 창가에 올려놓았다. 아침 햇살이 가느다란 유약선에 닿자 균열은 막 피어난 작은 꽃가지처럼 빛났다. 균열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사라지지 않았고 감출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부서짐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곳은 빛이 스며들어 머무는 자리였다. 그녀가 한때 상처받았어도 단 한 번도 자신의 가치를 잃은 적은 없다는 증거였다. 이번에는 서연이 더 이상 누구의 프레임 밖에도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부터 누구도 자신의 잣대와 수치심으로 그녀의 삶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었다.